다들 그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완벽하게 구워진 두툼한 스테이크를 썰어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네,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순간이죠. 그렇죠. 나이프가 고기 결을 따라서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들어가고 입에 딱 넣는 순간 별다른 저항 없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 환상적인 식감 말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럴 때 셰프의 솜씨를 칭찬하곤 하죠. 네, 저도 항상 오늘 셰프 고기 굽는 솜씨가 대단한데? 라거나 역시 비싼 등급의 고기라서 마블링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접시 위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의 이면에 숨겨진 아주 은밀하고도 치열한 생화학적 전쟁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심층탐구 여정에서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고기의 숙성, 즉 에이징 메커니즘을 다룬 매우 흥미로운 식욕학 자료입니다. 정말이지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기를 소비하면서 마블링이나 숙성이라는 단어를 참 쉽게 사용하지만요. 네, 정말 많이 쓰죠. 사실 그 이면에는 생명체의 죽음, 그리고 그 직후에 벌어지는 세포 단위의 분해라는 아주 극적인 과정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가장 충격적인 출발점은 도축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의 고기 상태, 즉 초기 상황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도축 직후의 상황 말씀이시군요.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갓 잡은 고기가 가장 신선하니까 제일 부드럽고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신선할수록 부드러울 거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시죠. 네, 저도 자료 읽기 전까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대더라고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생명체의 근육은 혈액 공급이 딱 끊기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순간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비상사태요? 네, 근육을 이루는 주요 단백질이 미오신과 액틴이라는 녀석들인데요. 에너지가 없어지면 이 둘이 마치 강력 접착제를 바른 것처럼 서로 단단하게 결합해버립니다. 근육이 뭉쳐서 굳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육 전체가 말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리는 현상, 이를 식욕학에서는 사후 강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직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대략 도축 후 24시간 무렵인데요. 그때가 가장 굳어있을 때인가요? 네, 이때의 고기는 우리 인간의 치아로는 도저히 씹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질깁니다. 맛이라는 감각 자체가 완전히 닫혀있는 식재료로서는 사실상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절망적인 상태라니 상상만 해도 턱이 아파오는 것 같네요. 돌처럼 굳어버린 근육을 씹어야 한다면 말이죠. 만약 고기가 그 상태로 영원히 유지된다면 우리는 스테이크는커녕 고기 자체를 아예 식량으로 삼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만약 사후 강직 상태가 영원했다면 인류의 식문화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고기를 다 갈아서 죽처럼 먹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자연은 그걸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강직이 최고조에 달해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외부에서 뭔가를 주입하는 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외부 화학물질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요. 고기 내부에서 스스로 굳게 잠긴 근육의 구조물들을 하나둘씩 풀고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결박을 푼다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네, 마치 꽉 엉킨 매듭이 스르르 풀리듯이 고기가 다시 부드러워지는 이 기적 같은 현상을 식욕학에서는 해제, 영어로는 레졸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고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돌덩이 같던 고기가 다시 입에서 사르르 녹는 스테이크로 변하는 건가요? 오늘 자료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자료의 핵심이자 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역, 바로 칼파인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칼파인?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나 돼지 같은 생명체가 태어날 때부터 근육세포질 속에 품고 있던 녀석들이죠. 칼파인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칼슘에 의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뜻이거든요. 칼슘에 의존한다면 칼슘이 있어야만 스위치가 쳐지는 독특한 효소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칼슘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잠들어 있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 칼파인 묘사가 너무 흥미로웠던 게요. 살아있을 때랑 죽은 뒤의 역할이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마치 지킬 앤 하이드 같다고 할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소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이 칼파인은 근육 조직을 아주 꼼꼼하게 유지 보수하는 성실한 건설 노동자 역할을 합니다. 건설 노동자요?
네, 수명에 다한 낡은 근육 단백질을 조심스럽게 분해하고 그 자리에 새 단백질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필수적인 생명활동을 담당하죠. 내 몸을 유지해주는 고마운 일꾼이네요. 그런데 생명이 다하고 도축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성실했던 일꾼들이 무자비한 찰거 전문가로 돌변하게 됩니다. 날카로운 가위로 모든 걸 잘라버리는 가위손이 되는 거죠. 내 안에 가위손이라니 살짝 소름이 돋네요. 평생 내 몸을 지어주던 녀석들이 내가 죽자마자 내 몸을 미친 듯이 철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아이러니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철거 반원들도 성격이 다 다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크게 2가지 타입의 칼파인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육세포 내에는 주로 뮤칼파인과 M칼파인이라는 두 종류의 가위손이 존재합니다. 뮤와 M이요. 네, 이름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구분하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얼마만큼의 칼슘이 있어야 잠에서 깨어나는가의 차이입니다. 알람 소리의 크기 차이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먼저 뮤칼파인은 마이크로몰 수준, 즉 아주 미세하고 적은 양의 칼슘만 피부에 딱 닿아도 철거할 시간이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는 굉장히 민감하고 부지런한 녀석들입니다. 조금만 툭 쳐도 일어나는 워커홀릭이군요. 반면에 M칼파인은 밀리몰 수준, 그러니까 뮤칼파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칼슘이 주변에 범람해야만 마지못해 일어나는 아주 까다롭고 게으른 녀석들이죠. M칼파인은 알람이 수백 번 울려야 일어나는 녀석이네요. 그럼 우리가 먹는 그 부드러운 고기를 만드는 1등 공신은 당연히 부지런한 뮤칼파인이겠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고기가 숙성되는 초기, 그러니까 도축 직후부터 대략 7일 사이에 이 뮤칼파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7일 사이요? 네, 우리가 느끼는 초기 연육, 즉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작업의 무려 80% 이상을 이 뮤칼파인 혼자서 다 해치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나요? 정말 열일하네요. M칼파인은 활성화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일반적인 숙성 과정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는 장기 숙성 시에 약간의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할 뿐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스테이크를 썰며 감탄할 때 그 찬사는 셰프 이전에 부지런한 뮤칼파인에게 보내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가위손들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만약 살아있을 때 실수로 깨어나서 멀쩡한 근육을 막 다 잘라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 근육이 다 녹아내리겠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비활성 상태로 쿨쿨 잠자라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도축 후에 어떤 변화가 이 잠자는 철거 전문가들을 단체로 깨우는 건가요? 그 알람 시계의 역할을 하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 알람 시계의 정체가 바로 아까 이름에 숨어 있다고 말씀드린 칼슘 이온입니다. 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정말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서 들려주시죠. 살아있는 근육세포 안에는 근소포체라는 특별한 창고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근육이 함부로 수축하거나 효소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세포 내의 칼슘을 이 창고 안에 억지로 가둬두고 문을 꽉 잠가 놓습니다. 칼슘 전용 감옥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 문을 계속 잠가두려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ATP라는 생체 에너지가 있어야 펌프가 돌아가거든요. 자, 그런데 도축이 되고 혈액 공급이 끊겨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거문을 잠가두던 힘이 사라져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칼슘을 가둬두던 펌프가 완전히 고장나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창고 안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칼슘 이온들이 세포질로 와르르 쏟아져 나오게 되죠. 세포 외부가 말 그대로 칼슘의 홍수 상태가 되는 거군요. 네, 그 홍수 속에서 세포질을 둥둥 떠다니며 잠들어 있던 비활성 상태의 칼파인들이 이 쏟아져 나온 칼슘 이온과 마침내 결합하게 됩니다. 칼슘과 결합하면 칼파인의 형태가 막 변하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칼슘이 철컥하고 달라붙는 순간 칼파인의 분자 구조 자체가 기괴하게 뒤틀립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단백질 덩어리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가위날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와, 무기가 장착되는 거네요. 비로소 주변의 단백질들을 난도질할 준비를 마친 진짜 무자비한 철거 전문가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칼슘의 홍수 속에서 깨어난 이 수억 개의 가위손들이 근육 단백질을 미친 듯이 잘라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 이 무자비한 칼카인에게 아주 치명적이고도 기막힌 모순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어떤 모순을 발견하셨나요? 영원히 가위질을 하면서 세상을 다 부술 것 같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고요. 아, 맞습니다. 그걸 식욕학에서는 자가분해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자가분해요? 오토라이시스 맞죠? 네, 클파인이 깨어나서 주변의 근육 구조물들을 마구 끊어내면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문제는 그 가위질의 대상에 다른 단백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니 남의 집을 부수다가 자기 손까지 잘라버린다는 건가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자르던 효소가 결국엔 자기 자신의 몸통마저 잘라버리고 장렬하게 소멸해버리는 거죠. 와, 스스로를 철거하다가 결국 자신마저 철거해버리다니. 뭔가 슬프면서도 극적이네요. 그럼 이 가위손들이 살아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숙성 과정에서 명확한 골든타임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칼파인이 활성을 띠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가 않거든요. 얼마나 되나요? 도축 후 24시간 내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다가요. 일주일이나 길어야 2주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힘을 잃고 스스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군요. 네, 만약 이 초반 골든타임에 온도나 환경 설정을 잘못해서 칼파인이 일할 기회를 뺏어버린다면 이후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몇 달을 더 놔둔다고 해도 고기는 결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가위손들이 이미 다 자멸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숙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냉장고에 오래 두면 삭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일꾼들이 살아있는 초반 1, 2주가 생명이라는 점. 여러분 이거 고기 보관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실생활 팁입니다. 아주 유용한 팁이죠. 자,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또 다른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말씀하시죠. 수억 개의 가위손들이 초반에 그렇게 맹렬하게 가위질을 해야 되면요. 근육 구조가 완전히 박살나서 우리가 아는 그 덩어리 형태의 스테이크가 아니라 완전 흐물흐물한 고기죽이나 찌꺼기처럼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나이프로 썰 수 있는 형태는 유지하면서 식감만 부드러워지는 건지? 이유가 대체 뭔가요? 그 지점이 바로 칼파인이 무식한 철거반이 아니라 정밀 타격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칼파인은 눈에 보이는 단백질을 닥치는 대로 다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고르는 능력이 있나요? 네, 아주 까다로운 미식가처럼 특정 구조물만을 골라내서 툭툭 끊어버리는 고도의 타겟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후강직 때 근육이 돌처럼 굳는 이유가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주요 단백질이 엉겨붙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강력 접착제 발라놓은 것처럼 두 개가 꽉 물려버린다고 하셨잖아요. 흥미롭게도 칼파인의 가위는 그 거대하고 단단한 액틴과 미오신 덩어리 자체는 아예 건드리질 못합니다. 자르기에는 너무 크고 견고한 상대이기 때문이죠. 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건물을 철거할 때 벽돌 하나하나를 망치로 다 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액틴과 미오신이 건물을 이루는 단단하고 무거운 벽돌이라면 칼파인은 그 벽돌을 직접 부수는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딜 노리는 거죠? 대신 그 벽돌을 지탱하고 서로 연결해주는 기둥과 철근들만 쏙쏙 찾아내서 영리하게 끊어버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기둥과 철근만 노려서 건물을 무너뜨린다. 효율의 극치네요. 그럼 이 칼파인이 노리는 철근들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자료 보니까 단백질 이름들이 꽤 많이 나오던데요. 네,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의 핵심 철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데스민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건 근육의 섬유 다발들이 옆으로 흩어지지 않게 꽉 묶어주는 튼튼한 끈 같은 역할을 하죠. 묶어주는 끈. 네, 칼파인이 이 데스민을 툭 끊어버리면 단단하게 뭉쳐있던 근원 섬유들이 결속력을 잃고 낱낱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다발이 스르르 풀리는 거군요. 다음 타겟은요? 두 번째는 티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름에서 살짝 느낌이 오실 텐데 고기의 팽팽한 탄력과 긴장감을 담당하는 거대한 스프링입니다. 당겨져 있던 이 거대한 스프링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아, 용수철이 끊어지면 고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질긴 텐션이 순식간에 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조직이 아주 느슨해지죠. 이 외에도 액틴 벽돌을 세로로 지지해주는 네블린, 그리고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던 트로포닌 T 같은 구조 단백질들이 칼파인의 정밀 타격에 의해 줄줄이 끊어져 나갑니다. 데스민, 티틴, 네블린, 트로코닌 T, 기둥과 스프링, 밧줄이 아주 차례대로 툭툭 끊어지네요. 그런데 이 모든 연결고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경계 지점이 있다면서요. 거기가 끊어지는 게 부드러움의 핵심이라고 자료에서 읽었습니다.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경계 지점을 학술적인 용어로 Z-디스크,
G디스크 혹은 Z선이라고 부릅니다. G디스크. 일종의 건물 층간 뼈대 같은 곳이죠. 현미경으로 도축 직후의 근육을 딱 보면 이 Z디스크 선이 아주 선명하게 쫙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숙성이 잘 된 고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그 선명했던 선들이 어떻게 변해 있나요? 흐릿해지거나 아예 뚝뚝 끊어져서 조각조각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원섬유 소편화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벽돌 자체는 그대로 놔둔 채로 벽돌 사이사이를 이어주던 Z디스크라는 뼈대만 똑똑 끊어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둥과 철근이 다 끊어졌으니 육안으로 볼 때는 스테이크의 형태, 즉 건물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나이프를 대거나 입에 놓고 씹는 아주 작은 물리적 힘만으로도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와, 우리가 스테이크를 씹으며 아, 사르르 녹는다라고 느끼는 그 황홀한 감각의 실체가 바로 이 현미경 속 Z디스크가 뚝뚝 끊어지는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스테이크가 입에서 녹는 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현미경 단위에서 Z디스크가 붕괴하는 아주 정교한 물리적인 현상이었다니 이거 알고 먹으면 정말 지적 쾌감이 짜릿할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맛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님, 자연계에 이렇게 일방적인 파괴만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이 위대한 연육 과정에도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생태계는 언제나 균형을 맞추려고 하죠. 살아있는 동안 칼파인이 혹시나 폭주해서 자기 몸을 다 갉아먹지 않도록 자연이 만들어둔 강력한 억제제가 있습니다. 바로 칼파스타틴이라는 억제 단백질의 등장입니다. 칼파스타틴이요? 네, 도축 후의 숙성 과정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닙니다. 고기를 연하게 만들려는 칼파인이라는 창과 그걸 기필코 막아내려는 칼파스타틴이라는 방패가 벌이는 아주 치열한 전쟁인 셈이죠. 방패라, 칼파스타틴은 칼파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아내는 건가요? 칼슘의 홍수로 칼파인이 깨어나서 막 가위질을 시작하려고 하면요. 이 칼파스타틴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칼파인의 몸에 찰싹 달라붙어 버립니다. 아, 껴안아 버리는 건가요? 네, 가위의 날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이 세포 단위의 전쟁에서 칼파인이 이기면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이고요. 칼파스타틴이 이기면 그 고기는 백날 숙성해도 영영 질긴 상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육점에서 왜 어떤 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고 어떤 고기는 고무줄처럼 질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종이나 사육 방식이랑 연관이 깊다고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기의 질김을 결정하는 유전적인 요인이 바로 이 몸속 칼파스타틴의 함량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만종처럼 더운 열대지방에서 척박하게 자라는 소들 한번 볼까요? 브라만소요? 네, 이 소들은 더위나 곤충, 질병에 대한 생존력과 저항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생존의 대가로 유전적으로 몸 안에 이 억제 방패인 칼파스타틴을 일반 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 생존을 위한 방어력이 높은 대신 고기가 질겨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소의 고기는 아무리 값비싼 숙성구에 넣고 온도를 완벽하게 맞춰줘도 애초에 칼파인의 활동을 막아버리는 방패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결국 질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이 방패를 뚫지를 못하는군요. 반면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부드러운 고기의 대명사로 치는 앵거스 품종이나 마블링과 식감이 뛰어난 한우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이 칼파스타틴 함량이 적거나 아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아, 한우가 맛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방패가 적으니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가위손들이 쉽게 승리를 거두고 짧은 숙성만으로도 극강의 부드러움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한우가 맛있는 게 단순히 지방, 그 마블링이 많아서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방패가 적어서 숙성 효율이 끝내주기 때문이었군요. 과학적으로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품종 말고 인간이 개입하는 사육 방식도 이 방패의 숫자를 억지로 늘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무리한 성장 촉진제, 즉 호르몬 투여 문제가 있습니다. 소의 덩치를 단기간에 빠르고 거대하게 키우기 위해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농장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근육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소가 산만해지죠. 경제적으로는 이득이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자라는 만큼 이를 통제하기 위해 몸 안에서 생성되는 칼파스타틴의 양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린다는 겁니다. 덩치는 엄청 커졌는데 몸속에 방패가 가득 차버렸네요.
그럼 그 고기는 가위손들이 일을 못하니까 당연히 네, 당연히 크기만 컸지 퍽퍽하고 턱이 아플 정도로 질긴 고기가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자연스러운 속도로 성장을 거친 소가 식감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방패가 빽빽하게 들어찬 고기는 아무리 훌륭한 셰프가 숙성해도 연해지기 힘드니까요.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실용적인 지식이네요. 자, 이렇게 소의 근육세포 내면에서 벌어지는 창과 방패의 치열한 전쟁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고기 밖으로 한번 돌려보죠. 네, 결국 이 세포들의 전투를 통제하는 건 외부 환경이잖아요. 전문가님이 자료를 보시고 숙성 전문가, 즉 에이징 마스터들을 환경의 감독관이라고 멋지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칼파인은 실험실에서 뚝딱 만든 화학약품이 아니라 살아있던 생명체가 만들어낸 아주 예민한 생체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특히 온도와 산성도, 즉 pH의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죠. 외부 환경을 많이 타는군요. 네, 숙성 전문가나 셰프가 고기에 직접 어떤 물리적인 마법을 부려서 주물럭주물럭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고기 내부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일꾼들, 즉 뮤칼파인들이 방패의 방해를 이겨내고 최고의 가위질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완벽한 무대 환경을 조성해주는 감독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셰프는 환경만 세팅할 뿐 진짜 노가다는 가위손들이 하는 거군요. 그런데 그 환경 설정에서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pH, 산성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칼파인들의 아주 까다로운 작업 취향 때문입니다. 이 녀석들은 원래 살아있을 때의 환경인 중성, 그러니까 pH 7.0 부근을 가장 좋아합니다. 거기서 제일 활기차게 일하죠. 중성을 좋아하는군요. 그런데 생명체가 죽고 사후 강직을 거치면서 근육에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기의 pH는 약산성인 5.5 부근까지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칼파인 입장에서는 편안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숨 막히는 산성 환경에 훅 내던져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고기의 경우 pH가 5.6 정도에서 딱 멈추는데 사실 칼파인이 활동하기엔 꽤나 버겁고 힘든 환경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지런한 뮤칼파인들은 이 약물고 꾸준히 가위질을 해나가며 연육을 진행하죠. 참한 녀석들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극단적인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축 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고온 상태에서 도축된 고기입니다. 이른바 물퇴지라고 불리는 PSE 고기죠. 물퇴지요? 네, 이런 고기는 사후의 pH가 정상치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툭 떨어져 버립니다. 환경이 너무 강한 산성으로 돌변하다 보니까 일꾼인 칼파인 단백질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변성되어서 가위를 놓쳐버립니다. 이 고기는 숙성을 백날해도 절대 부드러워지지 않죠. 아, 극심한 스트레스가 세포의 일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군요. 가엾기도 하고요. 그럼 반대로 pH가 떨어지지 않고 중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칼파인이 일을 더 잘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축 전에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젖산 자체가 생기지 않는 고기들이 있는데 이를 DFD, 일명 암적생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기들은 도축 후에도 pH가 6.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거든요. 그럼 칼파인들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네, 칼파인 입장에서는 와, 내가 좋아하는 중성에 가깝다 하면서 미친 듯이 가위질을 해댑니다. 그래서 연육 속도 자체는 최고조에 달하죠. 하지만 치명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요? 환경이 중성에 가까울수록 칼파인만 살기 좋은 게 아니라 고기를 썩게 만드는 부패 미생물들도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딱 좋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DFD 고기는 숙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숙성용으로는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참 야속하네요. 일꾼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딱 만들어주면 미생물에 꼬여서 고기가 썩어버리다뇨. 이 딜레마를 극복해야 진짜 숙성 감독관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온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기를 효소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즉 따뜻할수록 활발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냥 따뜻한 방에 고기를 며칠 두면 가위손들이 빛의 속도로 일해서 순식간에 입에서 녹는 스테이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설이 존재하죠.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20도씨 실온에 고기를 두면 분명 칼파인은 엄청난 속도로 일해서 고기의 제트디스크를 하루 만에 박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pH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온도의 역설이 발생하죠. 아, 역시 미생물인가요? 네,
따뜻한 온도에서는 효소만 빠른 게 아니라 식중독과 부패를 일으키는 세균과 미생물들도 미친 듯이 증식하거든요. 연육이 끝나기도 전에 고기가 썩어 문드러지는 대참사가 벌어지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 비싸고 맛있는 드라이 에이징 고기들을 깜깜하고 아주 차다운 전용 숙성고에 보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숙성 감독관들은 보통 0도에서 4도씨 사이에 저온 숙성 환경을 세팅합니다. 이 차가운 온도에서는 칼파인의 가위질 속도가 확실히 느려지죠. 일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온도를 낮춤으로써 부패 미생물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가 상하지 않고 아주 안전하고 길게 칼파인이 작업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속도를 포기하고 안전을 택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궁극의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미식계에서 각광받는 빙온 숙성이라는 방식인데요. 온도를 영하 1도씨, 즉 고기가 얼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영하 1도요? 아니, 영하 1도면 효조들이 일하기엔 너무 춥지 않나요? 얼어붙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춥죠. 이 온도에서는 칼파인의 가위질 속도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느려집니다. 평소라면 며칠 만에 끝날 일이 한 달 이상 걸리죠. 하지만 부패 미생물의 위협으로부터는 거의 완벽하게 벗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0일이요. 와, 2달이네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영하의 추위 속에서 가위손들이 묵묵히 일을 하는 거군요. 네, 속도는 느리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칼파인들은 수분이 미세하게 얼어붙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아주 정교하고 꼼꼼하게 제트디스크만을 공들여 분해해 나갑니다. 건물을 다이너마이트로 한 번에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핀셋으로 철근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해체하는 셈이죠. 핀셋으로 철근을 해체한다. 그 결과 일반 숙성육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조직감이 살아있으면서도 이빨이 쑥 들어가는 압도적이고 섬세한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극한의 환경 통제가 만들어낸 파괴의 미학이자 빙온 숙성의 진가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죠. 우리가 근사한 레스토랑의 푹신한 의자에 앉아 미디엄 레어로 구워진 스테이크를 썰 때 칼끝을 타고 전해지는 그 쩌릿한 부드러움, 그리고 입안에서 고기가 아무런 저항 없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 황홀한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 고기가 삭아서 생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완벽한 과학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 전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 동안 캄캄하고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너지가 고갈된 세포 속에서 칼슘의 댐이 무너지고 그 신호를 받고 깨어난 뮤칼파인이라는 미세한 생체 일꾼들이 칼파스타틴이라는 방패의 끈질긴 방해를 뚫고 제트디스크라는 견고한 건물의 철근들을 묵묵히 끊어낸 치열하고 눈물겨운 과학적 노가다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정말 훌륭하고 문학적인 요약입니다. 지식이란 건 결국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일상을 경험하는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해상도를 높여준다. 멋진 말이네요. 오늘 이 생화학의 여정을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스테이크 한 점을 입에 딱 넣을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느끼실 겁니다. 단순히 혀끝에 닿는 고기의 맛을 넘어서 나이프가 결을 가르는 순간 수억 개의 칼파인이 만들어낸 그 예술적인 구조의 붕괴를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술적인 구조의 붕괴라? 네, 캄캄한 숙성고 안에서 효소와 환경이 만들어낸 그 정교한 파괴 공작의 시간들을 함께 음미한다는 것. 이건 정말 음식을 이해하고 즐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린 셈이죠. 맞습니다. 예술적인 구조의 붕괴를 맛본다니 당장 오늘 저녁 메뉴는 무조건 스테이크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깊고 흥미로웠던 탐구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이 자료에서 파생된 도발적이고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생명체의 세포가 에너지를 잃고 죽음을 맞이할 때 세포 스스로가 칼슘을 쏟아내어 무자비한 철거 전문가 칼파인을 가동한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도 오싹하지 않나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현대의학이 이 정교한 세포 단위의 자가 해체와 칼슘 홍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굳어버리거나 파괴되는 치명적인 근육 질환들의 진행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며 근육이 소실되고 몸이 늙어가는 인간의 그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을 늦추고 근육을 젊은 상태로 유지하는 그 꿈 같은 열쇠가 어쩌면 저 작은 생체 과위의 스위치를 끄고 켜는 조작법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생명 현장의 꿈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녁 부드럽게 숙성된 고기를 한 입 드시면서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 세포 단위에 똑같이 숨겨져 있는 이 생명과 소멸의 비밀스러운 스위치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저녁엔 고기를 씹으면서 제 몸속 효소들을 한번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자료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